이 단기라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누구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사실 이런 건 안 두려운 하락이에요. 이런 건 안 두려운 하락이 왜 떨어지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거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자체 수요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개념은 아니고요. 겨두보, 비치 헤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투자가 돼야 되죠. 네. 자, 이번엔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을 한번 좀 점검해 보죠. 지금 뭐 미국 나스닥도 그렇고 한국의 뭐 코스닥도 그렇고 중국 시장도 그렇고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지금 막 계속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어쨌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뭐 거기에는 금리 인상이라든가 긴축,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걱정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니까. 근데 어쨌건 중국 시장이 흔들리면 한국 시장이 더 많이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국의 현재 금융시장 상황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실 제가 방송을 많이 할수록 두렵습니다. 그거 아세요? 두려워하는 걸, 방송을 두려워해요. 왜요? 안 보여요? 제가 방송을 두려워하는 거. 안 보이는데요. 사회자가 게스트의 이런 분위기도 파악하고 그랬어야죠. 그러게 왜 못 몰랐을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방송할 때마다 두려운 게 뭐냐면 이게 방송이라는 게 어차피 질문하는 입장에서는 단기를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뭐 3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단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단기라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누구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두렵냐.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한테 의사결정할 때 영향을 미칠까 봐 두려워요. 나는 그냥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요. 제가 그렇게 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어쨌든 내 말이 그 사람 어떤 비해별 영향을 미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 사람이 행동에 영향 미치더라도 무섭다는 거죠. 그만큼 책임감이 커진다라는 뜻이에요. 그 책임감이 나를 두렵게 한다고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지거든요. 제가 사실 처음 방송할 때 되게 즐기면서 했어요. 뭐 아시겠지만 네. 여기서 많이 했으니까. 근데 지금 즐길 수가 없는 게 말 한마디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즐기시는 것 같아요. 아닌데. 그래서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고자 해요. 근데 그냥 단지 참고로만 해주세요. 정말로. 그래서 그렇지. 제가 강조한 겁니다. 일단 중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3,400 아래 내려오면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3,400. 근데 사람들이 보통은 떨어지면 공포를 느끼고 떨어질 때 팔아요.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고요. 그게 정상인이에요. 그게 사람의 보통 심리죠. 예, 그러니까 돈을 대부분을 못 버는 거예요. 한국 시장이건 미국 시장이건 네. 다 똑같죠. 그래서 대부분 돈을 못 버고 그냥 부추로만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부추란 개념을 안 쓰고 개미라고 하나? 개미. 중국은 부추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일단은 중국에 제가 말씀드리면 3,400 떨어진다, 상업종합. 그 다음에 심천 같은 경우 창업판이 2,800 아래로 간다라는 거는 일단 지수적으로 가격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예를 들면 지금 미국 예를 들면 미국이 8,000에서 27,000 갔는데 여러분 8,000에 들어갈 때 돈 벌기 쉬워요? 27,000 지수가 27,000일 때 돈 벌기 쉬워요? 8,000.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물어보면 다 대답을 잘하는데 실제 액션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떨어질 때 다 팔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의 심리와 반대로 움직여야 돈을 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중국 시장이 어떠냐 질문할까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일단은 중국 지수가 매력 포인트에 와 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는 3,600까지 갔다가 최근에 오늘 보니까 3,400 좀 넘었는데 뭐 어쨌든 그렇죠. 높은 가격대는 아니라는 거죠. 벌어봤을 때도. 그래서 일단은 이 매력, 여기에 와 있다. 첫째 포인트. 자, 그 다음에 글로벌로 해봤을 때 미국 쪽 주식이냐, 이머징 국가 주식이냐 이슈가 있잖아요. 이슈가 많아요. 네. 금리 인상 후에 어디가 오를 것이냐.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 이거 예측이 아니라 팩터입니다. 왜 연준이 말했잖아요. 3월부터 금리 올리겠다고.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게 올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그게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 거죠. 정상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금리와 주가 지수는 반대로 가잖아요. 프라이싱은 반대로 가요. 왜냐? P, 예, 주가 가격은 이퀄,
여러분 P 이퀄 그다음에 분자 분모가 있습니다. 분자는 캐시플로우예요.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이에요. 보통은 주식은 배당입니다. 채권은 이자예요. 자, 이게 우리가 고정됐다고 했을 때 그냥 분자를 주로 봐야 되겠죠. 분자는 뭐냐면 1 플러스 R T승이라고 하는데 R이 금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 가격과 R이 하나는 부모이고 하나는 이게 역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정상입니다. 근데 어떤 게 두렵냐면 사실 이런 건 안 두려운 하락이에요. 이런 건 안 두려운 하락이 왜 떨어지는지를 알잖아요. 왜 떨어지를 아는데 왜 리스크예요?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맞는 말이긴 한데. 왜 떨어질까 여러분? 그전엔 돈을 막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는 상식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경제는 상식입니다. 보세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려고 미국 정부가 막 프린트 돌려서 돈을 찍어냈어. 그럼 내가 말했잖아요. 부동산 여기 있어. 주식이 있어. 다 자산이에요. 다 자산. 자,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경제학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입니다. 이거 부동산, 큰 거 부동산이라 하고 이걸 주식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우리가 쓰는 소비재가 있어요. 여기 뭐 음식, 식품도 될 수도 있고 옷도 될 수, 이거 소비재라고 합시다. 이거 이거 내가 일상생활 쓰는 거예요. 돈을 쫙 찍어냈어. 돈을. 그러면 물건은 단기간에 확 못 늘어나잖아요. 공급은 그렇지. 단기간에 못 늘어나요, 여러분. 집을 하루아침에 못 짓잖아요. 돈을 빡 찍어내서. 자, 그럼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볼게요. 화면에서 보이죠? 자, 일상생활에 쓰는 소비재는 한정돼 있어요. 내가 오늘 옷을 한 개 입다가 갑자기 10개를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내가 음식을 하루에 3끼 먹다가 10끼를 안 먹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돈을 팍 찍어낸 돈이 이 소비재 가격을 올린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어디서 반영이 되냐면 CPI에서 반영이 돼요.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래서 돈을 막 찍어도 이 몇 년에 미국, 중국, 한국 물가 지수가 확 안 올라갔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 돈을 그렇게 찍었는데 왜 물가 지수가 올라 안 가지? 여기에 이유 있습니다. 자, 돈을 찍었는데 이거는 많이 올라간 가. 왜? 사람들 소비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코인을 빼고 얘기합시다. 코인을 잠깐 빼고. 어디로 가죠? 주식하고 부동산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공급이 정해져 있는데 돈이 확 왔어. 그럼 어떻게 하지? 가격이 올라가. 근데 물건은 그대로야. 지금부터 말하는 게 중요해. 물건이 변했어요. 그 질량, 퀄리티가 그대로 있는데 가격만 올라간 거예요. 전달이 됐죠? 첫째.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는 됐어 이러고 돈을 걷어들여. 그러면 우리는 소비는 이제 말했죠. 이거는 안 변한다고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그렇다고 확 안 떨어져. 왜? 내가 비싸다고 안 먹겠어요? 그렇지. 기본 소비는 유지되니까 이것도 역시 확 떨어지지가 않아. 그래 뭐가 가격이 확 떨어지죠? 이게 가격이 확 떨어지지. 원래는 100원짜리인데 돈을 푸는 바람에 1,000원이 됐어. 근데 미국에서 더 찍어낸 걸 걷어들인대. 그럼 그만큼 원래 가격으로 가는 거지. 그게 공식으로 봤을 때 P 이퀄 1 플러스 R T승 위에 캐시플로우예요. 그걸로 공식으로 표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찍으면 올라가고 돈을 걷어들이면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정상. 이건 리스크가 아닙니다, 여러분. 리스크라는 거는 이런 걸 리스크를 안 해요. 팩트가 있을 때 떨어지는 거는 이거 룰이에요. 이런 거는 리스크가 아니에요. 변동성.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무섭다. 주가 역시 이러면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이런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주식 투자해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건 뭐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100원짜리가 돈 찍어내 1,000원이 됐는데 여러분 1,000원에 들어갈 거예요? 100원에 들어갈 거예요? 100원에 들어가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죠? 이럴 때 지금 사야 된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내가 그 전에 빨리 행동 못해 기회를 잃었는데 지금 다시 오네요.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들고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상황이 완전히 틀린 거라. 네. 들고 있는 사람은 그렇죠. 더 떨어질까 봐 1,000원에 들어갔으니까. 팔아가지고 도망갈 생각을 하는데 1,000원에 들어갔으니까. 없는 사람은 지금이 살 기회라고 너무나 생각해요. 감사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FOMC에서 3월달에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게 되고 네. 뭐 0.5가 됐든 0.25가 됐든 네. 어쨌건 막 진행이 돼요. 긴축 얘기가 올해 나오고. 한 몇 번 진행할 거예요. 네. 금리 인상을. 그렇게 되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또 한쪽은 아니 그때서부터 오히려 상승할 거야. 이미
말씀하신 대로 반영이 선반영이 다 돼서. 됐고 예.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다음부터는 뭘 또 봐야 되냐면 실물 경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경제학적 공부를 좀 제가 시키려고 해요. 네. 조금 어렵지만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천천히. 우리가 1971년도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일반인들 또 어려운 또 전문 용어로 하면 어려워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세요. 1971년. 그 전에는 달러가 우리가 이게 금에 패킹돼 있어요. 금이 2개면 달러를 그만큼 딱 찍어내야 돼요. 딱 보유하고 있는 금액. 예. 그러니까 달러가 만대를 못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이 견딜 수가 없었어. 왜냐면 이럴까 통화 정책을 못 펼치는 거죠. 그렇죠. 이 경제 규모 상승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포기해 버립니다. 그냥 종이 법정 통화예요. 실물이 바탕이 안 돼주는 거예요. 그냥 찍어낸 돈이에요, 그냥. 근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 나라 통화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말은 그런데 그냥 법적 종이 통화인데 말은 그런데 실제는 어디다 패킹 시켜놨냐면 GDP. 우리가 GDP가 뭐라고 하죠? 매년 새로 만들어낸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부가가치입니다. 그다음에 고용률. 그리고 CPI, 아까 물가지수. 물가지수. 그리고 아까 GDP 경제 성장률입니다. GDP 성장률로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금에다는 패킹을 안 시켜냈지만 실제는 각 나라에서 GDP 성장률, 물가지수, 고용률에 이거 통화량을 보면서 통화량을 조정하여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CPI입니다. 물가지수.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직접 쓸 때 느끼는 물가지수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슴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잘못 처리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별로 CPI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해서 물가 통화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왜 이번에 연준이 이제 지금 갑자기 파월이 원래 비둘기파였다가 그렇죠. 갑자기 매파로 돌아서냐. CPI가 그거 행진하는 거예요. 막 6%, 7% 갔잖아요. 역사 이래 거의 뭐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거의 없었던 과거 몇십 년 없었던 일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7%까지 가니까 이거는 안 하면 안 되게 된 거야. 긴축을. 그래서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선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경제학에서는 유럽 같은 데는 한 2%를 봅니다. 2% 넘어서면 통화정책을 조절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2%가 하나의 지표 마지노선입니다. 일본도 2%예요. 중국은 3%입니다. 3%가 넘어가면 이 통화정책을 조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법적 화폐를 찍냐 안 찍냐 막 찍어내는 것 같은데 실제는 이거 본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PPI도 그렇고 CPI도 그렇고 너무 고공행진하니까 긴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GDP가 바탕이 되지면 또 괜찮아. 근데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실물 경제가 너무 안 좋거든요. 현실은. 그렇죠. 바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경제가 허공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부동산하고 뭐라고 했죠? 주시장이었잖아요. 이것만 올라가는 거야. 얘네들이 실제 실물 경제가 좋아져서 올라가냐? 아니, 그냥 통화 현상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는 말 유동성에 의해서. 예, 유동성 시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요. 그게 처음에 금리를 한번 올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가면서 조정해 가잖아요. 그거 보고 그다음에 경제가 계속 지금 미국이 고용률은 뭐 좋게 나와요. 일단 지표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문제가 CPI거든요. 그다음에 GDP를 봐야 되는데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냐 안 하냐 이슈인데 그렇죠. 미국 측면에서는 전쟁하는 게 자기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돼요. 미국에? 예. 왜냐면 미국은 그런 걸 하는 나라잖아요. 군수산업. 네, 군수산업으로 커지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요. 전쟁이 일어나면. 달러. 그치, 달러 가치가 또 올라가잖아요. 예, 딱 달러 가치가 올라가지. 그러면 또 한번 세계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해먹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전략이 그래서 뭐냐. 계속 푸틴이 때린다 계속 이러는 거야. 그 누가 그 말 하죠? 정작 푸틴은 그런 말을 안 하는데 미국에서? 미국이 계속 그래야 때린다 그러면서 군사를 계속 막 조성해 가는 거지. 배치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는
전체 미국 흐름은 길게 펼쳐지지만 내용이 여러분 어쨌든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뭐죠? 떨어진다. 자기야 여러분 머리가 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어디로 가야지? 돈을 푼 데로 가야죠. 미국으로 가야지. 들렸죠? 돈을 푸는 데로 가야지. 아, 돈을 푸는 대로. 네, 어디가 푸죠? 지금 모두가 다 긴축 금리 인상 네. 하는데 네. 지준율 인하하는 데는 네, 중국이잖아요. 중국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펀드 있잖아요. 차이나 펀드 요즘에 엄청 팔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다 그쪽으로 돈이 지금 펀드들이 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큰 틀에서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네. 많이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기본 인식은 있으나 어쨌건 네. 지금 네. 이런 경제 환경상 네, 돈을 푸는 나라인 네. 중국이 네, 경기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중국 쪽을 좀 그래서 그래서 아까 내가 늘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요. 제가 그냥 논리적으로 이렇다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논리를 동의하고 안 하고 여러분 문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돈이 풀리는 곳으로 이 돈은 투자는 가야 된다. 이거는 이제 오케이.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말씀드리는 원론적으로. 거예요. 예. 그런데 어쨌건 이제 돈이 금리 인상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네. 그로 인해서 지금 빠지는 거는 그럼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막상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면 다시 올라간다. 네. 이거에 동의하세요? 그거는 그래 생각해봐요. 질문 되게 좋았어요. 자, 다시 올라갈 거 이게 1,000원 갔다 다시 100원으로 왔어. 그럼 돈 안 푸는 이상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네 자체가 실적이 좋아져야 실적이 된다? 좋아져야지. 그래서 여러분 투자한다면 이제는 실적을 봐야 되는 거죠. 유동성 장치 갖고 넣어날 때는 뭘 봐야 되죠? 실적을 봐야 돼. 돈을 버는 애들을 갖고 있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금리 인상, 네. 긴축 이런 게 이슈가 됐을 때 가산자산, 네. 그러니까 우리 비트코인이나 맞아요. 이더리움 맞아요. 막 폭락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주식이 있었죠. 부동산 있죠. 근데 코인이라는 게 더 생겼어. 그러니까 코인 때문에 금시세 과거의 데이터로 예상하셨던 네. 분들이 다 틀렸잖아요. 네. 돈이 이쪽으로 가버려가지고. 예. 그래서 선택이 하나 더 생겨요. 근데 돈을 막 풀 때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갔지만 코인에 갔는데 코인이 또 막 미래 산업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갔어. 뭔지는 몰라. 근데 어쨌든 투자가 됐어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금리를 올리니까 흐름으로 봤을 때 다 같이 빠져요. 일단 빠져요. 근데 사람들이 이 빠지는 게 중앙은행에서 하는 아까 디지털 화폐. 디지털 화폐 때문에 이게 빠지는 게 아니냐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둘은 다른 세상입니다. 이거는 중앙 정부가 없는 세상이고요. 이거는 중앙 정부가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꼭 중앙 정부가 없는 세상에서 놀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수요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거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자체 수요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개념은 아니고요. 가격이 올라가냐 안 가냐는 규제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하고 일본 일어난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대해요. 비트코인을 결제도 하게 하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대하게 왔죠. 예를 들면 STO 개념, ICO 개념, 미국은 다 가능하게 했거든요. 증권으로서 가능하게 했어요.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 걸 IPO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인을 발행하는 걸 우리가 ICO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산 기반에 발행하는 걸 STO라고 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다 가능하게 했거든요. 퍼블릭 블록체인 가지고. 근데 그래서 그쪽이 이게 잘 갔던 거예요. 그럼 그 코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수요가 있으니까 다 이더리움 기반의 STO를 많이 했으니까 이더리움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렇게 많이 수요가 생기면서 더 커진 거죠. 그리고 막 디파이, 시파이 이런 새로운 또 코인 금융이 나오면서 더 커졌고요. 실제 수요와. 그래서 이게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거는 정보가 없는 시대에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체 생태계가 있고요. 근데 메타버스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NFT라든가 이런 거는 산업을 변화시키는 개념입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런 건 반정부 시스템에서 갈 수가 없으면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는 통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디지털 통화라는 거예요. 그게 전달이 됐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떨어진다? 이거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요 자체 이슈 가지고 네. 앞으로의 시세 변동은 또 일어날 것이다. 네.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 영향 끼치죠. 아까 이 스토리에서 자산 가격 스토리에서는 영향 끼치죠. 거기에서 영향을 근데 받지만. CBDC 때문에 중앙은행이 지통화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근데 금리라는 거는 전체 자산 가격에 늘 영향 미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그러면 금리 인상이 됐을 때 그러한 한다라는 것으로 미리 자산시장은 선반영돼서 빠져갔다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금리 인상이나 긴축으로 인한 이슈로 빠졌다가 다시 그게 그냥 실현이 됐을 때 올라갈 것이냐. 그거는 그 시장에 대한 수요라니까요. 아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부동산이 계속 올라갈까? 기업 주식이 올라갈까는 실적으로 가야 된다고요. 똑같다라는 거죠. 미래 실적으로 가야 되는 거. 코인도 똑같죠. 그 코인이 앞으로 미래 세계에서 필요하면 가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가는 거죠. 예. 그렇게 보셔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더 네. 드릴게요. 아까 이제 중국 시장이, 그러니까 중국 주식 시장이 좋아질 이유로 네. 그 지준율 인하라든가 돈을 푸는 거잖아요. 양쪽 완화를 유동성을 막 푸니까 당연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까 또 우리 반대 사이드에서 봤던 게 이제 부동산 산업이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또 중국 경제를 상당히 어렵게 할 요소로 보기도 하고.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두 가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게 존재한단 말이죠. 네. 투자의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네, 그걸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용어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유동성 시장의 질문이고, 하나는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실물 경제 그렇죠.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 어떻게,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으로 봐서는 기업들이 실적이 나올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국의 전통 산업, 기득권 산업들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업에 주식 투자할 때는 그런 분석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근데 유동성 장세를 봤을 때는 돈은 풍부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돈들이 어디로 갈까를 여러분 예측하고 거기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어디 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돈 자본가들 돈이잖아요. 자본가들 어디다 투자하죠? 미래에 투자하는 거죠. 그런 미래 흐름에 투자하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성장주인데 그렇죠. 그게 이제 투자들 일반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 헷갈리는 하기는 거야.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성장이라는 거는 근데 너무 빠른 성장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매출이 보이는. 예, 그걸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주식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타버스를 너무 빨리 투자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성장주 결국은 성장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산업 분석이 들어가서 매 산업마다 가치 생태계라는 게 있어요. 밸류 체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밸류 체인이 이때 가야 돈 버는 거고 요 가는 길은 맞아.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이 무조건 이쪽이야. 근데 그렇다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투자하면 돈 버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필요한 제일 첫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씩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예. 그 어떤 너무 먼 미래보다는 지금 바로 예.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렇지만 그게 미래여야 순서. 된다는 거지. 그게 예. 결국은 예. 미래를 바꾸는 네. 시작점이어야 되는. 교두보 비치 헤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투자가 돼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감사하고요. 오늘 절대 왼쪽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하셨는데 제가 얼핏 계산해봐도 마지막으로 오른쪽 보여주고 끝낼게요. 얼핏 계산해봐도 한 10번 이상은 이쪽 보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 참 이게 진행이 안 되네요. 안 보고. 네. 그러게 왜 지킬 수 없는 말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요즘 뭐 워낙 투자자분들 어려우셔가지고. 맞아요. 근데 방향이 안 보이죠. 네. 네. 근데 원론적으로 그 가장 그 기본적으로 시장과 경제를 바라보면서 투자의 흐름을 네. 찾는 거 이게 네.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